지난 이야기. 우리는 골란구원만 탈환하면 된다. 그리고 정확히 36시간 만에 기습으로 탈환한다. 병력의 차가 15배나 많았습니다, 시리아군이. 전형적인 소련식 재파 공격을 함과 동시에 헬리본 부대를 투입해요. 단 11명만 탈출하고 전원 전사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본 특수부대 공격 딱 그대로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군이 그냥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노가 없어진다고 할 때까지 저항을 해요. 아, 그냥 무너진 건 아니었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주 시대의 영웅이 탄생합니다. 아, 그래요? 바로 이 영화 같은 일 때문에 골란구원 남부에서의 시리아군 1차 공세가 좌절됩니다. 야, 달이 100m까지 왔다는데 네. 거기를 점거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스라엘군이 1차 목표 끝나잖아요. 끝나는 데인데 갑자기 시리아군이 서요. 서요? 예전엔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덤비시더니 갑자기 지금은 정신없이 덤벼야 될 것 같은데 요단강 100m 남았는데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하고의 국경선을 딱 그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재정비를 그게 왜냐하면 시리아군이 승리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회심의 반격을 시작한 이스라엘과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는 시리아. 중동전 최대 규모 전차전이 시작된다. 영키프로 전쟁 그 마지막 이야기. 눈물의 미아리 고개도 아니고 눈물의 계곡이 나왔습니다. 전투 이름은 제가 들어봤어요. 눈물의 계곡. 네, 어떤 전투입니까 이게? 이게 계곡이 아니라 한 와디죠. 와디요. 네. 이거 와디인데 폭이 한 15km, 그다음에 중심 한 이 정도. 3km 정도 되는 데인데 네. 이 중요한 와디니까 중요한 돌파구였죠. 네. 여기를 이제 전쟁 둘째 날 이스라엘 7기갑 여단이 총 105대의 전차를 가지고 15배가 많은 시리아군하고 이제 막아서 한 2번 정도 싸워서 이걸 막아낸 전투예요. 이 여기서 막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반격이 사실은 할 수 있었다라는 반격이 아니라 시리아군의 진격이 멈춘 거죠. 아직은 반격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개전과 동시에 시리아군 제1파 주력 부대가 대전차 호 같은 게 많이 파여 있고 대전차 방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군이 여기를 공병용 가교를 놓고 도하를 실시합니다. 근데 이스라엘군 이 7기갑여단이 2,000m 밖에서 저격을 시작합니다. 그 우리가 6.1 전쟁할 때 이스라엘군이 1.5km 사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2.3km로 늘어나 있어요. 2.3km면 사실은 전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포도 다 개량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차들이. 어. 그 원래 센츄리온에는 17파운드 포가 달려 있었는데 네. 이 당시에는 대부분 20파운드 포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뭐 전차포 같은 것도 90mm였다가 전부 다 105mm로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0mm 포 같은 것도 네. 105mm로 이제 구경이 늘어나 있었고요. 그럼 이게 직사포인가요? 국사포인가요? 전차포니까 직사포죠. 직사포를 2km 밖에서 쏜다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되면 사격 통제 장치가 좋아져서 네. 더군다나 이스라엘군이 정말 포 잘 쏘잖아요.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시리아군도 이제 많이 늘려갖고 네. 1km 사격으로 늘려놨는데 네. 이분들은 2.3km로 늘려놨죠. 2.3km에 쏜다는 건 한마디로 바람의 영향 그리고 이동하는 속도에 따라서 뭐 정말 많은 변화가 당시 있으니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군이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왜 미리 이제 사거리 잡아놓잖아요. 네. 근데 장교 하나가 대대장한테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네. 지형이 안 좋아서 사거리가 1000m밖에 안 나온다고. 짧아서 못 살겠다고 털털털. 근데 대대장이 임마 1000km 쏘면 1000m 쏘면 됐지 뭘 더 멀리 쏠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시리아의 최대 사거리가 이스라엘한테는 왜 이렇게 짧아 어떡해. 연습할 데가 없어. 2km 쏴야 되는데 절반밖에 안 되니. 이런 차이니까 뭐 결과는 조금 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선 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그 가교를 놓는 이 시리아군들이 정확한 저격에 의해서 약 200여 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격파됩니다. 와 엄청난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공격을 막아냈죠.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역전의 시리아군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400여 대의 전차를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보면은 시리아군이 이제는 내 눈앞에서 동료가 쓰러져도 그 앞으로 돌진을 하는 시리아군이 돼 있잖아요. 예. 이때 이스라엘군이 방심을 하면 실수를 하죠.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무너뜨렸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0대나 격파돼서 지금 전차가 무덤인데 어떻게 여기를 또 오냐. 또 오는 거야. 펑펑 터지는데도 계속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더군다나 시리아군이 야간이었어요. 네. 야간인데 돌진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군이 야간 조준 장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썩어도 준치라고
시리아군 전차의 포 발사광을 보고 그 발사광을 쏘았어요. 아, 이게 정말 우와. 이스라엘 이 모습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명탄을 물론 그게 급하니까 그러지 조명탄을 터뜨리는데 네. 이스라엘군이 아까 제가 예상 못한 게 많았다고 그랬는데 수백 대가 이렇게 결사적으로 달려들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네. 처음엔 조명탄을 막 쏘는데 계속 달라붙으니까 조명탄이 금세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생각했던 것보다 전쟁의 규모가 너무 커져요. 아. 그리고 적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 약간 공포 영화 보면 번쩍하고 나면 저 앞에 와 있고 번쩍하고 나면 이 여기 앞에 와 앞에 있고 있고.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군한테.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그거예요. 1000m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구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탄 달라고 난리가 나요. 어. 그러니까 그때 지휘관이 전부 붙잡고 계속 소리치는 거야. 조명탄 보내라고. 뭐 이거 뭐라고 그래? 없어. 공포에 떠는 거지. 그때는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악정고타고 싸우긴 싸우는데 얘들 입장 사실은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이 두 번째 공격에서 시리아군의 전차 손실이 100대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퍼즐이 안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시리아군이 이렇게 되니까 초조하게 되죠. 그러니까 10월 7일 밤에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을 실시합니다. 어. 밤에요. 예, 이때는 시리아군 최정예 부대인 공화국 사단이 옵니다. 공화국 수비대 사단이 옵니다. 사실 여지껏 저희가 중동전 배우면서 느꼈던 것이 최정예 부대를 바깥으로 잘 안 내보내잖아요. 왜냐면 정권이 전복될 위기 때문에. 근데 이 최정예 부대를 투입을 한 거고. 공화국 수비대 소속의 3기갑 사단. 이게 시리아군 통틀어서 가장 뭐 자부심이 높고 긍지 높고 최신형 T-62로 전부 다 장비해 있는 그런 부대였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이스라엘 총참모부가 흥분을 해요. 흥분을 한다는 게 좋아서 흥분한 겁니까? 공포에 질려서 흥분한 겁니까? 지금 허준 씨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공화국 수비대 3기갑 사단이 네. 그 아사드 대통령 친동생인가? 그 사람이 지휘하는 거예요. 현 정권 최고 이 고위층의 네. 직계 병력. 근데 이 부대가 전선에 투입됐다는 얘기는 마지막이다. 그렇죠. 미천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군 판단이 얘네만 격파시키면 시리아군 다시 두 번 다시 시리아군의 대규모 공세가 없을 거다. 근데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네요.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는 게 그렇지. 자신감이 있지 않는 한 사실은 두려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건 본부에서 나는 소리고 현장에서 현장에 있는 부대는 죽을 지금 맛이죠. 조명탄도 다 떨어졌어. 조명탄 떨어졌는데 지금 여지껏 막아낸 부대보다 더 센 최정예 부대가 지금 투입이 그것도 야간에 됐다는 거죠. 막아냈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군도 여기가 거의 소모전이어가지고 네. 거의 다 죽어요. 그러니까 7기갑 여단이 원래 시나이 반도에 있던 건데 네. 이게 사연이 좀 있어요. 그 시나이 전쟁 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정보는 알았잖아.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초전에 얻어맞아도 대비는 좀 해야지. 네. 그래서 시나이 반도에 있던 이 7기갑 여단을 골란고원으로 전날 파견을 해요. 전날 파견했다는 건 이건 거의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는 느낌인데요. 하나씩 와요. 아. 이렇게 오는데 제일 먼저 오는데 좀 전에 왔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시나이에 있을 땐 딴 탱크를 써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란고원으로 파견 가니까 탱크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 부대만 이동해. 아. 그래서 센츄리온 전차를 받아가지고 나가요. 근데 이 얘기는 진짜 이것도 이스라엘군은 진짜 정말 멀티 유저라고 하는 것이 탱크 종류가 바뀌는데 그걸 운전하는 사람과 쏘는 사람이 같다라는 게 예, 그래서 그 얘기도 있어. 전차병들이 처음엔 이게 잘 조정을 못하는 거야. 가서 뭐 때리 받고 넘어지고 난리가 나면서 가요. 그러면서 현지에 가서 적응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단하긴 대단하지. 그래서 싸우는데 사흘 밤을 싸우니까 몇백 대를 격퇴했다고 하지만 마구마구 전사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도 시리아군도 그냥 맞고 있는 게 아니라 쏘면서 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리아군은 이때 전차 부대하고 공군기도 같이 공격에 참가합니다. 공군이 참여를 네. 했어요. 그래서 시리아군 공군이 지상 공격에 돌입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 골란고원 쪽에는 이스라엘 공군의 활동이 좀 줄었었어요. 좀 줄은 게 아니라 겉살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봐요. 공군이 박살나. 자기 공군이 없는 거야. 지금까지는 전차하다가 웬만큼 딸리면 비행기 불렀어. 그렇죠. 바로 오죠. 그럼 바로 와서 팼는데 네. 너무 수가 많잖아요. 불렀지? 오더니 시나에서 띠용. 똑같이 미사일에 떨어져요. 시리아도 시나이 반도처럼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를 예, 해놨었군요. 소련제 지대공 미사일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나라가 정말 마지막을 철저히 향해서 준비했네. 달려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차장이 또 불러.
또 와 떨어져, 또 와 떨어져. 계속 떨어지니까 전차장이 부르지 말자. 불쌍한 애들. 우리가 해결하자. 어떻게? 이러고 싸우는 거야. 여기서 이제 10대 1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이 사흘 동안 싸우는 동안에 여단의 대대장이 한 명 남고 네. 각 대대에는 중대장이 한 명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 이게 전달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2.3km 밖에서부터 사격을 하고 지뢰밭이 있고 정말 잘 막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거의 전멸 수준의 지금 그렇죠. 피해를 입은 상태였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박박 이제 대대장 전사한 부대 박박 긁어 모아서 그때 이제 카할리니 중령이라는 대대장 한 명만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네. 그 전차를 다 긁어 모았더니 40대가 남은 거야. 네. 이걸 가지고 적의 주공을 막아야 된다. 네. 가는데 그쪽으로 이제 몇백 대가 오고 있었어요. 네. 천하의 이스라엘 전차병들도 안 움직여요. 겁먹고.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 여기가 이제 와디고 이스라엘군이 좋은 거는 이제 고지니까 네. 이렇게 위에서 그냥 내려 쏘니까 네. 좀 나은데 쟤들이 올라오기 전에 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얘들이 안 움직이는 거야. 천하 이스라엘군도 이제 겁먹고. 겁먹고. 그래서 카할리니가 그때 유명한 연설을 하죠. 이럴 때 나가자, 뭐 싸우자, 뭐 죽고자 하면 살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게 멋있어. 쟤들을 봐라. 얼마나 용감하냐. 시리아군. 우리 포탄에 밥이 되면서도 굴하지 않고 쳐들어온다. 저렇게 용감히 싸운다.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쟤들보다 더 용감한 애들 아니냐. 용기로 질 수 없다.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가요. 그랬더니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40대가 가서 그 앞에 이제 400대인가 싸우든가 100대인가 400대 싸우는데 마지막에 6대인가 나가요. 근데 사실 이때 이스라엘군 북부사령관 라폴 장군도 절대 후퇴 불가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그 그쵸. 이스라엘군도. 그러니까 그 아비그 여단장이 계속해서 후퇴를 타진했대요. 나 이거 안 됩니다. 못 이거 막습니다. 후퇴해야 되는데 라폴 그 사령관이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한번 뺏기면 우리 다시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몇 배 희생을 해야 되니까 찾기는 뭘 지금 거기 뺏기면 수도가 함락될 판인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골란 고원의 방어 기지를 가져가는 데까지 수천 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말을 빌자면, 근데 이거를 뺏기는 순간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또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그리고 마음이- 시리아군도 사실은 골란고원만 찾는 게 아니고 1파 공격, 2파 공격해서 완전히 확보를 하면 네. 전력이 나오면 네. 그 아까 요단강 다리라는 데 있었잖아요. 뚫고 내지로 들어가자라는 계획. 예루살렘까지도 그러면 갈 수 있는. 그렇죠. 갈릴리 북쪽을 완전히 밀고 나가요. 시리아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의 총지휘 본부에서는 모두가 전멸하고 사망한 걸 알면서 후퇴 불가 명령을 내린 거군요. 그또 이라크하고 시리아 접경지대 때 대규모 이라크군이 또 준비를 하고 네. 있었어요. 아, 뭐 그러면서 언제든지 말만 해. 뭐 그런 식이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남은 병력이 전차 6대에 네.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아비그 여단장이 네. 기관총탄까지 다 쏘니까 이제 권총하고 수류탄을 뽑아듭니다. 아, 그럼 사실은 조금 너무 슬픈 얘기지만 자살 공대가 어쩔 수 되는 없죠. 거죠. 죽기 아니면 그러니까 이 전차를 나의 무덤으로 삼는다. 내 관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영화를 찍습니다. 여기서 영화 찍혔다는 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화가 찍힌다는 건가요? 예. 그 아까 우리 남부전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남부전선에서 가까스로 방어에 성공한 바라크 여단이 네. 급히 증원 부대를 여기다 파견했었어요. 와, 그 자기들도 정말로 거의 다 녹아 없어진 그 부대를 모아서 다시 또 증원 부대를. 그러니까 아까 바라크 부대 증원 부대가 왔었잖아요. 네. 그 부대를 급히 재편성을 해서 아주 소수의 부대를 보냅니다. 단 16대의 전차였어요. 16대요? 네. 와, 대단하다 정말. 이 단 16대 전차가 그나마 좀 최신형 M60 전차였는데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측면에서 나타나서 맹렬한 사격을 시리아군 쪽으로 합니다. 5분 만에 시리아군 전차 30대가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최정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부대인데 전차까지도 최정의. 시리아는 다시 한번 오판을 하죠. 대규모 이스라엘군 지원 부대가 나타납니다. 없구나.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가면 되는데 후퇴를 하기 시작해요. 아, 아,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너무 많이 당해오니까 이스라엘 탱크 부대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 북부 전선에서 그 긍진 없던 시리아군의 제3기갑 사단이 녹아 없어집니다.
그 도망가면서 계속 이제 예. 맞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할 만한 이유는 있었죠. 왜냐하면 늘 알잖아. 이스라엘 동원부대는 이틀이면 온다. 네. 그러니까 36시간 내에 이걸 점령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도 초조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얘들 오기 전에 해야 된다 하는데 아직 안 오고 있었는데 그 열 몇 대가 나타나니까 아이고 왔구나. 우리가 시간 타임아웃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은 거죠. 게다가 전차 확인했더니 이거 현장 전차 아니고 새 전차야. 최신형 전차가 오니까. 근데 여기 사실 사연이 있어요. 그 열 몇 대를 끌고 온 사람이 벤하다 중령이라는 사람인데 거기 지키고 있던 카할라니 중령의 친구였어요. 절친인데 전쟁 나기 전에 히말라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네. 네. 호텔 직원이 당신네 나라에서 전쟁 났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설마 또 아니요, 같이 왔어요 이번에. 같이 왔어요. 거기다 어떻게 버리고 와. 같이 오는데 군인정리 투철하더만 1분 1초라도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가족들 보고 공항에 옷을 가지고 군복 가지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공항에서 가족 만나 군복 갈아입고 이제 부인은 집에 보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말라야에 있다가 전쟁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그 전쟁터까지 골란공원까지 가는데 36시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을 텐데. 그러니까 공항에서 군복 받아 입고 총알까지 튀어온 거지. 그리고 어차피 자기는 지금 막 들어가니까 부대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또 치바키와 똑같이 수리장, 전차 수리하는 데로 간 거지. 부대를 배치받기 전에 그렇죠. 가서 전차 수리하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래서 끌고 달려간 거야. 거기 가서 야, 나 중령이거든. 내 위로 있어? 없지. 전차 몰만한 거 다 갖고 와. 이래서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싸우고 이제 또 전차 갈아타고 해서 거기로 온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리아군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퍼즐 조각까지 안 맞아집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칼자루가 이스라엘군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세 편의 영화를 찍었고 시리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단 한 걸음, 세 번 중에 한 번이라도 단 한 걸음만 앞으로 나갔으면 정말 중요한 방어선을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거네요. 군인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 네가 그렇게까지 가야겠니?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운명의 소용돌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여기서 시리아는 세 가지 퍼즐 조각이 맞지 않았거든요. 이제 시리아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시리아의 판단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다음 날 아침부터 10월 8일 아침부터 이스라엘군이 반격에 나섭니다. 야 이거 시리아는 그럼 고민에 빠지겠는데. 네, 이제 이스라엘 또 동원부대 도착했거든. 유력한 두 개의 전차 여단이 도착을 해요. 펠레드 여단하고 라너 여단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전차 부대가 선봉으로 이제 골란공원의 시리아군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리아군이 후퇴해야 되는데 이집트군과 마찬가지로 후퇴할 땐 시리아군도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네. 대전차 미사일과 RPG 로켓의 조합을 여기서 또 한 번 써먹습니다. 그래서 최선봉에 섰던 펠레드 여단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근데 전쟁이라는 게 참 우스운 게 한 번 사기가 이렇게 확 전세가 뒤집어져서 사기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밀어붙이죠. 펠레드 여단이 그야말로 몸빵을 합니다. 몸빵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시리아군의 대공 미사일 샘 기지를 접수해버려요. 그리고 이날 10월 8일부터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점수당했으니까. 사실 이런 정신이 그때 시리아에게 있었으면 또 역사는 달라졌을 텐데. 저 근데 우리 정말 많은 얘기잖아요. 역사에 if가 없다. 네. 맞습니다. 만약이란 말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공군기가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폭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 이제 지대공 미사일 피할 줄 알게 돼요. 또 방법을 찾아내요. 장비도 새로 왔고. 왜냐하면 그 레이더 경보 장치를 달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선도기가 지대공 미사일이 날라오는 거를 파악한 애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패스파인더라고 하거든요. 패스파인더기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걸 파악한 다음에 그게 패스파인더군요. 네, 그게 뭐 이렇게 했다던데 미사일망에 살짝 들어갔다가 싹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미사일 쏘면서 그 위치가 잡히거든요. 네. 이제 와일드 위즐. 그러면 2차가 들어가서 빗길을 깨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와일드 위즐 작전이에요. 이거 똑같은 작전을 미국이 월남전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좀 참고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쪽이 창이 될지 모르겠지만 창이 발견이 나오게 되면 방패가 생기고 또 방패가 나오면 그 방패를 뚫는 창이 생기고 이런 지금 대결이군요. 중요한 건 3일 만에 그 방패를 찾았다는 게 대단한 우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시나이 때도 얘기를 했지만 대전차 미사일 잡는 법도 찾아내고 조금 늦었지만 비행기도 찾아내고 이렇게 되니까 완전 전세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3일 만에 그 찾은 방법도 서로 간에 연락을 해서 이건 어떻게 해야 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쵸. 현장에서 찾아버린 거잖아요. 병사들이 찾은 거예요. 후퇴하던 시리아군이 이제 골란고원 남부 후시니아라는 곳에서 집결을 합니다. 이때 그나마 그래도 제대로 싸울 수 있었던 시리아군 전차 여단이 132 기계화 사단하고 네. 그다음에 46 전차 여단 이렇게 두 개가 나름 아직 전력이 남아있는 막강한 네. 부대였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이 부대를 경멸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군의 펠레드 전차 여단과 라너 전차 여단이 쇄도에 들어갑니다. 본대가 이제 그리고 이제까지 그 골란고원에서 볼 수 있었던 규모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전차와 전차끼리의 네. 격돌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시리아 쪽은 전차가 많았지만 네. 이스라엘 쪽은 방어 전차가 얼마 없었는데 이젠 본대가 왔으니까. 마지막에 다닥다닥 긁은 시리아 전차여단하고 이스라엘 전차여단하고 붙었을 때 이스라엘군도 피해가 막심했어요. 시리아도 달라졌으니까. 피해가 막심했지만 뭐 이제 뭐 서로 물러설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절한 전차전이 벌어지고요. 네. 최종적으로 골란고원 일대에서 시리아군은 투입했던 1,200여 대의 전차 중에 867대가 여기서 격파됩니다. 와, 전차 800대 이상이 한 지역에서 전투를 해서 파괴가 된 적이 있나요, 역사상? 그리고 여기서 시리아군이 다시 한번 옛날 버릇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버리고 가나요? 네. 아. 근데 근데 사실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스라엘 부대도 시리아 전차를 향해 돌격을 못하는 상황이 될 정도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용감히 싸우던 시리아 부대가 결국은 그렇게 싸워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전차만 867대지 나머지 소프트 스킨 차량 같은 거는 네.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장비가 여기서 녹아 없어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멀쩡한 상태의 최신형 T-62 전차를 이스라엘군이 노획해서 이번에 또 미국한테 제공해줘요. 네. 또 일본 또 자국군으로 편입시키고요. 이제 완전히 이제 시리아군은 여기서 이제 쫓겨납니다. 네. 쫓겨나고 퍼플 라인까지 완벽하게 이스라엘군이 다시 한번 장악을 하면서 골란고원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다마스커스까지 폭격은 했습니다만 시리아의 국경 너머로 시리아를 점령하러 들어가지는 않았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논쟁은 해요. 네. 이대로 다마스커스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시리아를 점령해 버릴 것인가. 그때 수상이 골다메였는데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우리가 당한 만큼 돌려주자. 내가 무서워. 근데 이쯤 되면은 시리아 입장에서도 혼자서 해결은 더 안 이상은 되죠. 힘들 아니, 것 근데- 같고. 아니 모든 전차가 다 녹아버렸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영화를 찍는 일이 또 나타나요. 이번에 시리아에서 영화를 찍으러 오나요? 그럴 리는 없죠.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번 영화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 같은 영화가 뭐죠? 그럼 시리아가 맞을 것 같은데요. 10월 11일 아침 네. 이스라엘 기갑 부대가 시리아 영토를 넘습니다. 이 이스라엘군 전차, 그러니까 새롭게 편성된 이스라엘 전차대들이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진격을 시작합니다. 근데 접경지대였죠. 이제 마즈라베이트에서 흑인 포로들이 잡히기 시작해요. 흑인 흑인 포로가 포로들이요? 잡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군도 의아해했죠. 흑인 포로들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너네 어디 나와요? 물어보니까 모로코군이에요. 모로코 군대가 시리아에 와 있다고요? 전 아랍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리아가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뺏기게 된다면 이건 중동 전체의 위협이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라크요? 그렇죠. 긍지 높은 이라크군이 네. 참가하기 시작합니다. 네. 약 250대의 전차를 골란고원에서 시리아 접경말 크네이트라로 진출시켜요. 네. 그러니까 요르단 뒤에서 고민에 빠지죠. 이제. 그렇죠. 혼자만 지금 다른 배 탔다가는 조금 근데 요르단은 매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합니다. 네. 그 접경지대에 100대 전차를 어설프게 배치해요. 네. 그러니까 나 싸워가 아니라 그 근처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놓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군도 알았어요. 이신전심이죠. 네. 공격 안 해요. 요르단군한테. 그래 니네는 우리 공격 안 할 것 같아라고. 근데 이 이라크 군대는 또 달랐습니다. 이라크군은 거봐 이제부터는 이 북부 전선에서 우리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 시리아 이제 안심해도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리아 1000대 넘게 지금 터졌는데 200대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150대 전차를 일단 투입을 시킵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군이 놀라요.
왜냐하면 분명히 시리아군 전차들을 전부 다 격파했는데 아주 기름이 번지르르한 150대 전차가 나타나니까 이거 뭐야? 아 이스라엘은 좀 이상하죠. 예. 그렇죠. 알고 보니 이라크군이었다 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즉시 이제 뭐 17, 19, 20 기계화 여단으로 하여금 이 크네이트라에 있는 이라크 군을 격파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스카라는 곳이 있어요. 크네이트라에. 거기 이제 교량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매복을 하고 있다가 150대 이라크군이 들어오자 화망을 구성해서 공격을 합니다. 설마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끝났나요? 아 왠지 그 소식을 아무도 이라크에 전해주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30분 만에 80대 전차를 격파가 되고요. 이라크군은 그대로 주랭랑을 치죠. 그 더군다나 웃긴 게 뭐냐면 이때 이라크군 전차는 T-54, T-55 전차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군 전차는 대부분이 셔먼이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20년 뒤처진 전차로 지금. 근데 여기서 우리의 이라크군이 멈추지 않죠. 네. 다시 후속 부대를 보냅니다. 네. 네. 후속 부대를 시리아로 보내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코미디가 시작이 되는데 아 방금은 아니었어요. 네 방금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코미디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이 정도가 코미디였겠습니까? 150대 와서 80대 정도 격파된 것은 그럴 수 있어라는 느낌이었어요. 100여 대의 이라크군 전차가 이제 시리아 다마스커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근데 전차가 그 영내까지 들어가기 힘드니까 여기서 이스라엘군이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헬기에 6대의 찌프차하고 12명의 특공대를 태워서 그 이라크군이 다마스커스 가는 그 가도 쪽으로 헬기를 보내요. 근데 이 찝차에는 무반동총이 장착돼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교량을 지나는데 무반동총을 양쪽으로 배치해 놓은 다음에 이라크군 대열이 지나갈 때 대열의 맨 앞과 맨 뒤를 무반동총으로 격파합니다. 네. 그렇게 계속 무반동총을 쏴요. 네. 그 대열에 대고. 네. 그리고 시간 맞춰서 이스라엘 공군이 날아옵니다. 깨끗이 녹아 없어집니다. 여기서. 무슨 이라크. 게임 같아요. 그러니까 앞뒤를 잘라놓고 못 움직이는 중간을 괴멸시켰다. 더군다나 이 후테로에 또 이스라엘군 특공대가 지뢰를 매설해놨거든요. 후다닥 두드려 맞다가 도망가는 순간 지뢰지대로 들어가서 또 거기서 다 주저앉습니다. 100대가 단 한 대도 남김없이 여기서 깨끗하게 녹아 없어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왠지 느낌이 그 소식을 본국에 전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딱 되니까 이라크군은 더 이상 전차 부대를 파견을 못해요. 못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시리아 쪽 안에 이스라엘군과 접촉하는 제5열이 있다. 있긴 그래- 있었겠지.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야만. 있긴 있었겠지. 모사도 없는 데는 없거든. 그럼요. 아니 뭐 당연한 거죠, 그거야. 그리고 이 특공대 찝차 특공대는 다시 헬기를 타고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뭐 정신 승리는 이라크도 잘 하네요. 네. 그리고 정신 승리가 있고 정신 변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한 팩트 네. 폭력입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군이 다마스커스 30km까지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마스커스 시내를 향해서 자주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다급해진 시리아군이 요르단한테 구원을 요청해요. 그다음에 이라크군한테도 다시 한번 구원을 요청합니다. 네. 요르단군은 마지못해서 공격을 해요. 아니 요르단군도 원래 이스라엘과 싸우고 싫었는데 그렇다고 중동 연맹이라는 게 사실 있는데 아예 안 도와주면 그쵸. 이제 본인들은 너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편이 돼버리니까. 그다음에 이때 중요한 건 요르단 공군이 출동했어요. 근데 이라크군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케이 우리도 그럼 공군을 보낼게 하고 공군을 보냈다고요. 이스라엘군 공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라크 공군 조종사들이 적기를 구별을 못하고 요르단 공군하고 싸워. 오 마이 갓.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라크는 싸우려면 진작부터 좀 같이 싸워서 시리아나 이집트처럼 조금 배워서 그래서 배우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원래 잘 싸우는 군대는 지원병 안 받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그 공중전에 휘말리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돌면서 쟤네끼리 싸우네 이렇게 돼서. 근데 여기서 또 이라크군이 요르단군한테 패하고 도망갑니다. 공군이. 요르단이 그래도 공군이 좀 약한 편은 아니었잖아요. 아니요 요르단군이 공군은 강한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이라크군이 예. 패퇴를 네. 했군요. 그래서 돌아와서 역시 이스라엘군은 다르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라크군이. 이제 중동전 3차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그쪽 코미디는 없겠구나 했더니 이라크는 아직 남아 있었구나. 근데 최후의 비극이 이제 하나 남았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집트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요게 지금 3일째까지 우리가 지금 시간을 거슬러 와서 그런데 여기까지가 3일째라고. 네. 이집트가 이제 본 그
도시전을 시작할 때쯤. 그때 이집트는 딱 수에즈 먹고 만세 부르고 있을 때거든요. 네. 아, 근데 거기서 시나이로 들어오면 이스라엘군이 병력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공격해서 우리에 향한 이 압박을 풀어줘라. 어. 수도가 위험하다. 어.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집트군 현장 지휘관들은 됐다, 여기까지다라고 했는데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나가라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한적 목표를 설정하고 시리아와 이집트가 동시에 공격을 한 것도 맞고 그리고 제한적 목표를 달성한 이집트는 만세를 부르고 끝내는 것도 맞았는데 그렇죠. 왜 도대체가 정치적으로 시나이 반도 안으로 들어왔나 했더니 시리아하고 동맹국인데 시리아가 SOS를 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였군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집트 나가는 바람에 싹 다 깨끗하게 폐퇴했죠. 끝났고. 아까 우리 그 골란고원에서 가장 먼저 접전이 시작됐던 헤르몬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헤르몬산 관측소에는 아직 고립돼 있는 시리아군이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번엔 이스라엘군이 반대로 헬리본 작전을 합니다. 특수부대가 헬리콥터 타고 들어가서 전부 다 소탕하면서 골란고원은 이제 완전히 평정이 끝났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시리아는 이때 투입했던 1,200대의 전차 전량이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SOS 이집트도 이제 못 도와주고 이라크 요르단도 안 되고 시리아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시리아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소련이 경고를 합니다. 아, 더 이상 다마스커스로 접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개전 18일 만인 22일에 10월 22일에 이제 휴전안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각국 대표들이 왔는데 여기 이라크 대표가 왔거든요. 이라크 대표가 격렬하게 휴전을 반대합니다. 어? 뭐죠? 왜? 우리가 지금 준비 다시 다 끝났다. 휴전을 하면 안 된다. 이건. 그러면서 격렬하게 어린 시절 다들 예, 한 잔씩 드시고 이제 다들 한 번씩들은 한두 번씩들은 있잖아요. 여기 한 잔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이게 언쟁이 붙었을 때 이제 아예 그만하자. 다들 이제 뭐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꼭 말리지 마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아무도 안 말리면 안 싸워요. 말리기 시작하면 싸웁니다. 말리기 시작하면 싸워요. 아 이라크가 전형적인 말리지마 친구였고. 당시 그 시리아군 대표는 정말 심정이 안 좋았겠죠. 만신창이가 돼서 왔는데 그 앞에 가서 이럽니다. 왜 싸워야지? 다시 일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뺨만 안 맞은 게 다행이죠. 거기서. 혹시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럼 전략적으로 여기에서 그 휴전 협정을 할 때 전략적으로 방어 라인이 가능한 골란 구원까지만 그러면 그 양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도 이기긴 이겼지만 네. 이런 전쟁 처음 해봤죠. 많이 당했죠. 그리고 사실 정말 자기들 기를 쓰고 막아낸 거지 이게. 체면은 세웠지. 이렇게 확 역전이 돼서 야 이제 우리가 저기까지 그렇죠. 갈 수 있다. 잘 못 가. 이미 소진 다 됐고. 왜냐하면 개전 보름이 되니까 이스라엘이건 아랍 측이건 전부 다 무기가 떨어졌어. 이제 전차 포탄도 세면서 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스라엘도 거의 사실 이기긴 이겼지만 전멸이었잖아요. 그렇죠. 방어 라인은 근데 다 전멸. 얼마나 병력이 없었냐면 시리아로 들어갈 때 우리 아까 왜 그 눈물 계곡에서 싸운 부대 7대 8대 남았다. 네. 보통 그 정도 쏴서 후방으로 빼줘야 되잖아요. 네. 이 부대도 들어가요. 아 저런. 그러니까 정말 이걸 뭐라 정말 악으로 박박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말라야에서 왔던 벤 하나 중령도 네네. 그 다음번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아, 그래요. 신혼여행 갔다가 와서 전사를 하는 거네요. 합류를 해서 올라가려잖아. 지금 몇 대 없는데 시리아군 고지를 공격하라니까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친구들은 사흘 동안 죽자고 싸웠고 나는 아무튼 이제 새로 왔다. 자기가 올라오겠다고 자원을 해요. 가서 전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도 사실은 피해가 굉장해요. 여기서 뭐 이스라엘군 피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피해를 당하죠. 전차 250대. 와. 이 전차 250대면 거의 3개 여단 규모가 녹아 없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전사가 722명. 부상은 거의 3,000명 가까웠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로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중동전 4차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굉장히 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시리아가 만약에 요단강 앞까지 한 걸음만 더 전진했다면 제한적 목표 다 성공하고 이집트와 시리아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전쟁이니만큼 이스라엘이 느끼는 바는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승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이기면 승리인데 그 카알라니 중령을 예를 들면 6.1 전쟁 때 소대장이었어요. 네. 여기 4차 농전까지 왔을 때 자기 소대장 동기들이 다 전사했어요. 자기 막내 동생도 죽어요. 신혼이었는데 전쟁 나니까 동생은 시나이로 갔다가 전사해요. 아이고.
4차 중동전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웬만한 장군, 장교들도 이웃 친척 형제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비록 이겼지만 옛날 같지 않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는 6.1 전쟁처럼 우리 옛날 적이 확 밀려 나가주면 되는데 사실 이집트에서도 샤론 사단이랑 그때 이집 수에즈로 들어갔을 때 샤론 사단도 거의 녹아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고 도시를 전에 갔다 훅 도망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집트군이 끝까지 버티거든요. 네. 사실 수에즈시를 점령을 못해요. 샤론이 밀어붙였지만 자기들도 절반 가까이 죽었고 이집트군이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고. 그 이제 깨닫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싸우면 이제 우리 사실 이렇게 소모전 가면 이스라엘 져요. 소모전으로 가면 이스라엘 버틸 방법이 없죠. 맞아요. 이게 전사 비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이스라엘군 한 명 전사할 때 이집트군 뭐 12명 이렇게 교환비가 나는데 이제는 거의 1대 2, 1대 3 이렇게 맞아요,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거기다 이스라엘군 비행기도 100대가 떨어졌으면 그 아까운 조종사들 몇 명이나 죽었는지 정확히 통계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죽었지. 기자님 말씀한 전사자 중에 70%가 장교예요. 전차장들이에요. 장교거나 고참 선임하든가 전차장들이 베테랑들이 70%가 죽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군들은 전부 다 몸을 그렇죠. 바깥으로 내놓고 지휘를 하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다 10년 넘게 양성한 사람들이라. 근데 진짜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도 그 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악으로 깡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그 내부의 분위기도 굉장히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악으로 깡으로 정말 이겨냈다라는 거는 좋지만 돌이켜보니까 피해가 너무 큰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피해가 크면요. 당연히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몰려와요. 네. 비록 승리한 거는 승리한 거고 영웅적인 전투를 한 건 한 거지만은 전쟁이라는 거 과연 해야 되느냐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현대전이 너무 고가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든 그 전쟁에 연루됐던 나라들이 경제가 휘청휘청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가 안 좋았죠. 그래서 전쟁 그때가 이제 올슈크 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경제가 제일 안 좋을 때였어. 그래서 이건 정말 비싼데 7기갑여단이 시나이에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 네. 명령이 떨어져요. 아스팔트로 가지 마라. 탱크가 아스팔트로 이동하면 아스팔트 깬다. 깨지니까. 아, 그러니 그 아스팔트 정도로. 옆으로 가라. 나중에 그거 돈 들어가니까. 예, 그랬더니 이 지휘관들이 하는 말이 골란고원은 땅이 험하거든요. 아스팔트로 안 가면 탱크가 망가져요. 그렇죠. 지금 내일 모레 초드론되는데 그럼 탱크를 부시란 말이냐. 아무튼 민원 들어오니까 아스팔트로 가지. 요즘 들어서 중동의 전세가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마무리가 좀 어떻게 된지가 좀 궁금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잘 단합하던 이스라엘이 충격적인 전쟁을 하다 이겼지만 네. 네. 노동당 정권이 끝나버려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죽으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 아, 전쟁에 이겼는데도요? 또 책임 추궁이 막 들어가요. 더군다나 세계의 평가가 뭐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거 사실상 무승부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마녀 사냥을 막 시작해. 이 바람에 골다 메이어가 은퇴하고 네. 모세 다얀이 정치의 꿈을 접어야 돼. 음. 지나간 돌 날라왔대요. 내 아들 살려내라고. 그래서 다얀이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까지는 하는데 원래 그 사람은 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끝나요. 물론 다얀 팬이 여전히 있어서 국회의원은 하지만 실상 자기의 꿈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버려요. 더 황당한 것은 위원회가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마녀 사냥을 막 해버려요. 그래서 당시에 잘 싸웠던 이스라엘 장군들한테 막 칼날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영웅이 되고 누구는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다 잘 싸웠다고. 그리고 같이 싸웠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 있었고 뒤에 누구는 나중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먼저 해서 네가 잘못해서 저렇게 얻어맞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책임을 져가지고 그중에 한 장군은 국가에 내가 배신당했다고 이스라엘 떠나버려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얘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그것도 대표적인 장군들, 장교들은 목숨을 내놓고 맞아요. 전쟁을 치렀는데 그런 사람한테 책임을 지라고. 그러니까 초기에 그 있을 때 있었던 사람들한테 막 책임을 들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싸워서 했다가 다시 역전승을 했는데도 죽은 사람은 이제 깨끗하게 끝나고 그래서 장군 몇은 이스라엘 떠나버려요. 그 평생 안 돌아오고 망명해 버려가지고 뭐 나중에 뭐 저기 또 그러냐 죽은 다음에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뭐 훈전 사건이 있었다는데
많은 장군들이 거기서 완전 충격을 받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때 장군들이면 이스라엘 독립전쟁이나 6.1 전쟁 때부터 싸워온 사람들. 그렇죠. 맞아요. 내가 소년병 시절부터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돌을 던지냐 이래서 정말 충격받고 나가버리고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예전에 이 임영호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전쟁이 끝나면 정치가 시작이 된다라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말을 좀 바꿔서 전쟁이 끝나면 뒤끝이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도큐멘터리 전쟁사를 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다뤘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길었고 그 심도였겠죠.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시점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반응들도 뜨거웠고 많이들 기대하고 기다렸던 순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생각해서 쭉 한번 돌이켜 봤을 때 또 우리가 항상 늘 마지막에 전쟁의 의미를 또 짚어보잖아요. 그 우리가 1차부터 4차까지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가 제가 그 한번 돌려봤거든요. 우리 방송한 거. 이상하게 2차 이후부터는 팔레스타인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전쟁에서 누가 쫓겨나고 이거 누구를 위한 네. 전쟁인가.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이 어떤 상태인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원래 그 유엔 난민 기구라고 있잖아요. 이게 유엔 난민 기구가 있는데 팔레스타인은 훨씬 상황이 심각해서 팔레스타인 유엔 난민 기구라고 다른 독립적인 조직이 따로 생겨서 지원을 해요. 근데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에서 1년간 필요로 하는 예산이 약 한 2억 달러에서 2억 5천 달러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모이는 기금은 1억 달러 남짓이에요. 더 웃긴 건 거기에 70%를 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랍 국가들도 지네가 항상 명분을 내섰던 거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싸운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그나마 중동에서 좀 괜찮게 사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작년에 달랑 59만 달러 냈어요. 그 난민 기금에. 그러니까 이 아랍 사람들도 아무도 팔레스타인한테 신경을 안 써요. 그다음에 지금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 문제예요. 대부분 물이 어디서 들어가냐면 이스라엘에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물에 대한 대단히 강력한 통제를 실시해요. 농업용수도 충분히 안 주고 그 1년에 그 1억 달러의 예산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쓰이는데 그 쓰이는 1억 달러의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정수기 필터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아니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우리는 지금 많은 팔레스타인 근로자들을 우리가 고용해서 그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 네. 맞는 얘기죠. 한데 임금의 수준은 4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왜 1차 이후에 2차, 3차, 4차에서 단 한 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중심에 있지 않았느냐. 그건 우리가 비록 답은 없지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문제가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난민은 전 세계 난민 중에도 제일 잘 살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난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팔레스타인 난민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그걸 상징적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징적으로 도와주는 게 신경을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난민 기구가 없는 난민들도 많으니까요. 아프리카 난민들은 불평이 팔레스타인에 돈이 너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절반이 글로 간다며. 유엔 기금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세상의 정의와 그러니까 정의는 뭐 분명히 이게 정의고 이게 옳은 길인데 그거를 실현하는 방법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요 얘기만 하면 팔레스타인 난민이 제일 불쌍하잖아. 지금 시리아 사람들은 아마 왜 우리는 안 주냐고 그럴걸? 거기는 뭐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중동만 도와주냐고 그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저기 석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잘해준다. 우린 석유 없으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굶어가는데 안 도와주지 않냐라고 또 얘기한다고.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럼 우리 거 떼서 니네 줄게라고 할까? 안 하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여기 그만 도와주고 저기 줄까? 그것도 안 하죠. 그렇다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또 행복하게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참 복잡한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누구보다도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마음을 잘 아는 국가가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일 겁니다. 나라를 잃어본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 정의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또다시 나라를 잃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또다시 나라를 잃고 싶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정의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 방송은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누가 강하다, 누가 약하다를 판단하는 방송은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지켜야 할 것, 알아야 할 것들을 배워나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중동전은 잠시 안녕하고 다시 중세 전쟁으로 돌아갑니다. 또 중세로 한국사로 돌아오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수요일 저녁 8시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 30년간 이어진 처절했던 고려와 몽골의 전쟁이 끝나고 그들은 이제 바다 건너 일본까지 눈길을 돌리게 되는데 고려 몽골의 일본 정벌이 시작된다. 쿠빌라이가 이제 원종하고 네네. 동맹을 맺고 충렬왕을 사위로 삼고 네. 할 때부터 벌써 일본 원정 생각하고 있었어요. 벌써. 네. 이 사신을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동원령을 내립니다. 일본이. 전쟁하겠다. 예, 이제 여몽연합군 총 규모가 한 4만 정도. 그다음에 함선은 약 한 900척 정도 됐습니다. 와, 900초. 대마도로 갔는데 이 대마도에서 아주 뭐 간단하게 일본군을 격파합니다. 그래요? 예, 대마도 꽤 큰 섬이잖아요. 그 몽골군이 수류탄을 던져요. 수류탄이 있었다고요? 예. 여기서 이제 미스터리가 또 나오는데 네. 이상한 의견을 제시하죠. 어떤 의견이요? 그만 싸우자. 에?